그런데 한국 불교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호국, 나라를 지키는 거. 뭐냐면 국가가 있어야, 나라가 있어야 불교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그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종교 때문에 종교가 국경을 한편으로는 초월하기도 하지만 어,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종교 때문에 또 전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종교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하지만 이런, 한국의 호국 불교라고 하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 어떤 내용이냐? 뭐, 국가를 언제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위기라고 하는 거? 이렇게 표현해요. 외세의 침입, 한국의 역사책 같은 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외국이 한국을 공격해서 쳐들어왔을 때, 그죠? 외세 침입, 그게 위기예요. 그랬을 때, 나라를 지켜야지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때 당시에 종교는 한국에서 불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0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종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서 본다면, 그죠? 불교가, 종교가 앞장서서라고 할 때 그 종교는 불교인 경우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죠? 불교가 앞장서서, 그러니까 뭐냐면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죠. 한국에선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뭐냐면, 솔선수범한다. 그죠? 모범을 보여서, 자기가 리더가 되려면,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스스로 먼저 모범을 보이고 행동에 나서야 되는 거죠. 그죠? 불교가, 나라가 중요해요. 뭐, 아니면 그냥 개인의 깨달음이 중요해요.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나라를 지켜야 해요라고 하는 호국 불교의 특징이 있어요. 나라를 지키라 그러는데, 그런데 불교는 원래 뭐예요? 불교의 원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살생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불교는 살생하지 않는 것.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아마도 제가 불교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살생하지 않는 거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뭐냐면 필요하지 않은 살생. 그렇죠? 그런 거, 불필요한 살생이라고 하는 건 죽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죠? 어, 그, 그래서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는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을 하는 이유는, 내가 살아가는데 만약에 고기를 먹지 않고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다는 건 뭔가를 죽여야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먹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그것을 먹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건 뭐예요? 필요하지 않은 그런 살생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채식을 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호국불교의 그 관점에서 보면, 살생하지 않는 것, 이게 불교의 큰 원칙이에요. 그죠? 그러나, 나라가 유지되려면, 불가피하게 전쟁, 그것도, 외국이 쳐들어오는 전쟁에 막아서는 것. 그죠? 그 과정에서 심지어는 살생이 일어날 수도 있죠, 여러분. 그죠? 그러나 이게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호국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아래 그림을 보시면 되겠어요. 스님들이 직접 무기를 들고 이 무기를 들고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다치게 하고 또는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장군과 함께 전쟁에 나선 모습이에요.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어, 승병이라 그래요. 승은 스님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죠? 스님으로 이루어진 병사, 군대 이런 거예요. 그죠? 승병은 스님인데 그 병사인 것이고요.
스님으로 이루어진 군대는 승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어, 그렇게 해서 직접 전쟁에 나서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두 가지 방식이에요. 호국불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그 전쟁에서 그 승리를 하려면은 또 외세의 침입을 막아내려면은 여러분, 그죠? 정신적으로도, 그죠? 강해져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침략이 발생하면, 외국으로부터 침략이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또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유혹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아, 그냥 차라리 포기할까? 포기하면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정신력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죠? 정신력. 그래서 특히 이런 그 정신적 측면, 호국불교의 정신적 측면, 여긴 정신적 방어라고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요거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당시는 고려시대 때, 몽골이 한국을 침입한 적이 있어요. 이때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거, 요 불경이에요, 팔만대장경. 요거 보시면 요게 팔만대장경이 지금도 한국에 보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중요하게 다뤘고 또 앞으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 뭐냐면 한국의 문화적 특징, 문명사적 특징, 기록 문화라고 하는 거죠. 기록 문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그 기록을 잘 보존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여기에도 나타난다. 팔만대장경에게도 나타난다.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불경이에요. 불경. 그죠? 어떤 불교의 가르침을 어, 그, 책으로 만들어낸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전쟁하는데 이런 불경 만들어? 너무 한가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적 방어, 정신력 또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전쟁 속에서도 이런 팔만대장경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그렇죠? 그것을 또 거기에 있는 가르침을 잘 따르고 잘 보존하는 이런 특징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게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한 권 한 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대략 8만 권이다라고 하는 것이 8만. 그죠? 불경 8만 권의 불경. 불경 8만 권을 이렇게 만든 것이에요. 엄청난 작업이잖아요. 더군다나 전쟁을 겪으면서. 그렇죠? 그래서 한쪽으로는 이렇게 정신적인 차원의 호국불교가 있었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렇게 그, 실제로 전쟁에 뛰어드는 그런 호국불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 팔만대장경은 한번 보시면, 그죠? 요 팔만대장경. 이거는 지금도 아직도 보존되어 있어요. 뭐냐면 한국에 그 합천이라고 하는 곳에 해인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절인데요. 거기에 잘 보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국의 이게 불교의 특징을 한편에 보여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뭐예요? 기록 문화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테고요. 여기 보면 아래 승병이라고 하는 거, 요건 또 어떤 음, 승병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일반 병사들도 있지만 그때 당시 이런 승병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스님, 큰 스님이 있었는데 요분 아마도 요분 같죠? 이게 그림에서 보시면 어떤 분으로 되어 있냐면 서산대사라고 하는 그죠? 서산대사라고 하는 분이 임진왜란 때 그죠?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요 장면은 어떤 그 장면이냐라고 한다면, 임진왜란 때, 평양성을 일본
군들이, 여기는 왜군이라고 표현했어요. 왜군. 그죠? 일본군들이 평양성을 이미 그 공격에 성공해서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에 그때 당시는 조선이죠.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그 평양성을 다시 되찾아와야 돼요. 되찾기 위한 공격하는 그 장면이에요, 이게. 이미 왜군이 그때 당시 왜군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일본군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절실하냐면 그죠? 절실하냐면 요거 한번 보신다면 요거 화면 조정 조금 할게요, 제가. 음. 얼마나 절실하냐면 그 한국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다시 한번. 그죠? 자, 일본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죠? 일본이 이렇게 있는데요. 일로 맨 처음에 침입을 해서, 그죠? 여기가 부산이고, 여기가 한양이고, 여기가 평양이에요. 그죠?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평양까지 다 차지한 거잖아요. 그죠? 이제 여기 조금만 더 일본군이 더 그 승리를 하면 조선이 다 일본의 차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여기도 빼앗긴 상태예요.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조선은. 그죠? 그래서 이거를 되찾기 위해서 공격하는데 한국의 군대만으로 부족하니까 승병들이 승병들이 여기에 참여한 거예요. 아, 우리도 같이 참여해서 여기를 다시 평양을 다시 되찾고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일본군을 내몰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 과정에서 그죠? 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뭐야? 일본과 한국이 바다에서 많이 싸웠죠. 그죠? 그 바다에서 싸운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해전이고요. 그래서 바다에서 일본군과 싸우고 일본군을 내몰아낸 대표적인 분이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그렇죠?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그 일본군을 몰아내는데 앞장섰고요. 그죠? 이 육지에서 싸우는 이런 전쟁에서는 물론 그때도 또 유명한 장군이 따로 계셨어요. 권율 장군이라는 분이. 그죠? 그런 분들과 함께 이런 승병을 이끈 서산대사 그리고 승병 이렇게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서 일본군과 싸운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은 뭐냐면 조선시대 임진왜란, 임진왜란 당시에 불교가 그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던 호국불교의 모습이고요. 요거는 뭐냐면 고려시대 때, 고려시대, 그죠? 몽골의 침입, 그러니까 몽골과 전쟁한 것이. 몽골은 나중에 뭐예요? 몽골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제국이 되고요. 또 원나라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강한 나라예요. 그죠? 몽골 제국이 된 나라예요. 이런 강한 나라와 싸우려니까 그리고 그 강한 나라로부터 한국을 그때 당시는 고려 시대죠. 고려를 지켜내려니까 그죠? 한국의 힘이 부족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호국불교가 나선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테고요. 불교의 한국 불교의 두 번째 특징이다라고 하는 말씀 드려요. 어, 또 한국 불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또는 불교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종교, 그죠? 종교는 항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는 예술적 측면이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일단 뭐에서부터 그런 게 나타나요, 종교에서? 건축물, 그죠? 기독교는 교회가 있고, 천주교는 성당이 있고, 불교는 절이 있잖아요. 그죠? 절.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건축물이고, 거기에 어떤 예술적 특징, 이런 것들이 잘 담겨져 있어요. 불교도, 한국의 불교도 그러하다. 불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꼭 이렇게, 교회나 성당이나 절 같은 건축물들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상징하는 물건들도 많이 만들잖아요.
종교들이. 그런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예요? 탑 같은 거. 그죠? 탑과 같은, 이거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아래로 바꿔서. 그래서 종교들마다 그런 상징성 있는 건축물을 뭐 다 차이는 있지만 서로 만든다. 그 불교에서도 이런 탑, 뭐 이슬람교에서도 탑 같은 거 많이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국 불교의 예술을 보면 그런 어떤 이런 예술적 측면이라고 하는 거 상당히 뛰어나다. 근데 여기 보시면 독자적인 예술 양식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뭐냐면 이것도 뭐야? 한국화된 거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뭐 어느 나라나 불교의 경우에는 그죠? 불교의 경우에는 불상을 만들잖아요. 근데 부처님 상이에요. 부처님 상을 만들어요. 아마 베트남에도 불상 많이 있죠? 그런데 요거는 여기 보시는 요 불상은 보시면 한국에서 만든 불상이에요. 그래서 조금 중국이나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나 인도의 불상의 모습과 조금 달라요. 물론 기본적인 형태는 유사하죠. 그렇지만 이게 한국적인 불상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 물론 한국에서도 중국의 불상 또는 인도의 불상을 그대로 따라해서 모방해서 그죠? 만든 그런 불상도 있지만 한국의 독자적인 예술 양식으로 만든 그런 불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죠? 뭐냐면 이게 1600년이나 되다 보니까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시작은 삼국시대부터 했는데 이후 통일신라, 고려 이렇게 시대를 거쳐오면서 한국만의 특징,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특징,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 그죠? 그래서 한국의 미술의 역사를 보면 불교 미술의 역사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요 불상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석굴암에 있는 석굴암 안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석굴암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 그죠? 석굴이요. 돌로 만든 동굴이에요. 그죠? 돌로 만든 동굴 안에 이렇게 불당을 만들어서 그죠? 뒤에 요게 동굴 안에 요렇게 그죠? 요런 그 구조가 뭐 어떻게 되냐면 동굴 안에 이렇게 돔 모양의 암자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그 불상을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이렇게 벽에도 그죠? 여러 가지 지금 그 불교 미술들이 잘 표현되어 있죠. 요런.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이게 석굴 안에 돌로 만든 동굴 안에 뭐예요? 부처님 상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역시 돌로 만들었다. 석굴이라고 하는 거. 그죠? 돌로 만든 불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국의 불교 미술도 또 이런 특징,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한국의 예술, 한국의 건축, 이런 것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뭐야?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죠? 한국의 불교 미술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뭐냐면, 사찰은 절이에요, 절. 그죠? 만들어야 하는데, 그 절을 어떤 식으로 만드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자연과 잘 어울리는, 그죠? 자연을, 그대로 활용하는, 그러니까, 뭐, 표현이 조금, 세지만,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있는 그대로 자연을 잘 활용하는, 요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이렇게 자연 친화적이다라고 합니다. 절 만드는 거, 일정 부분 자연을 해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최대한 가능한 한 자연 친화적인 건축물, 사찰을 만드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한국의 어떤 중요한 자연과 조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산세라고 하는 건 보면 산마다 이렇게 어, 높이가 다르고 또 산의 어떤 모양새가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거에 최대한 잘 어울리게. 그죠? 그래서 뭐 무작정 산을 깎아낸다거나 나무를 깎아낸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 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자연 훼손을 그죠? 최소화하고 그죠? 자연을 해치는 것을 최소화하고 그런 의미의 자연 친화적이에요. 어, 그런 어떤 아름다움, 여기서 조형미라고 하는 거, 그런 아름다움, 예술적 아름다움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국사라고 하는 거, 한국의 또 대표적인 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그런 사찰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 불국사라고 하는 것이 한국을 대표하는 절 그 자체로이기도 하지만 이런 자연과 인공이 조화된 아주 그런 한국 불교의 예술 또는 아름다움 이런 것을 보여주는 또 대표적인 사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나중에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렇죠? 요게 뭐냐면 인공과 자연의 조화예요. 그죠? 인공과 자연의 조화. 이건 여러분 이거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한번 조금 키워서 한번 보신다면은요. 그죠? 인공과 자연의 조화 말로 먼저 말씀드리고, 이미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공과 자연의 조화는 이런 거예요. 거친 자연석. 그러니까, 우리 산에 또는 길거리에 그대로 있는 돌, 그걸 자연석. 이건 당연히 거칠죠? 모양이 일정하지 않죠? 그죠? 그리고 돌을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예요? 다듬어서 써요. 여러분 뭐 어디 대리석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보면 그리고 서양의 어떤 건축물 돌로 만든 건축물들 보면 아주 정확하게 사각형으로 그죠? 다듬어서 똑같은 모양으로 쓰죠. 근데 한국은 뭐 건축물을 만들려니까 절을 만들려니까 돌을 다듬어야 되는 거 필요하기도 하죠. 그죠? 근데 요런 게 인공이에요. 그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데 거친 자연석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도 한다. 요게 자연. 그냥 길거리에 있는 돌, 산에 있는 돌을 그냥 주워다가 그대로 쓰기도 한다. 그런 거 어디서 나타나느냐? 요런 거, 한번 보시면은요. 그죠? 요런 거는 보시면, 그죠? 요런 지점은 다듬은 거, 인공이에요. 그죠? 아주 깨끗하게 다듬었죠, 여러분? 요 인공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요런 데를 보시면은요. 그죠? 그냥 자연에 있는 걸 그대로. 그죠? 요런 데는 다듬어서 쓴 거고요. 요런 데는. 그죠? 요런 데는 다듬어서 쓴 거고. 그런데 보시면 여기 그냥 자연의 모습 그대로. 여기 이런 거 자연의 모습 그대로. 여기도 그대로 이렇게 쓰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 물론 이렇게 깨끗하게 다듬어서 반듯반듯하게 다듬어서 쓸 수도 있죠. 그런데 한국의 예술 또는 한국의 불교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는다. 일부러 그러지 않는다. 그냥 자연스러운 건 자연스러운 대로 놓아두고, 그죠? 필요한 곳만 또 인공으로 다듬어서 쓴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요런 작품들, 요거 다듬은 거잖아요. 돌을 하나하나 작품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이런 기술이 있는데, 이런 데는 그냥 자연으로 놓아두기도 한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한번 보시면,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데는 그냥 돌이에요. 그냥. 그렇죠? 여기 보시면. 자연석 그대로 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 서로 자연석이기 때문에 서로 여기가 맞지가 않아요. 비어져 있어요, 심지어. 한국의 미술은, 한국의 불교 예술은 이런 거 그냥 놓아둔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예술을 얘기할 때는 지금 이런 것처럼 자연과 조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걸 또 때로는 이렇게 비워두는 것, 이런 거. 그죠? 비워두는 것, 이런 걸 뭐라고 하기도 하냐면, 한국에서는, 어, 여백의 미,
비워놓는 것의 아름다움. 우리가 뭘 만든다 할 때 그림도 예외가 아니고 건축도 예외가 아니에요. 만든다라고 할 때 뭘 해요, 주로? 자꾸 뭔가를 집어넣으려고 하죠. 더하려고 하죠. 그죠? 근데 이런 미술을 보면 어때요? 아, 비워놓는 거, 좀 덜 하는 거, 덜 채우는 거, 그런 데서 오는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국 예술, 불교 미술의,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하는 말씀 드려요. 그리고 석굴암, 지금 요거 보시는 거 그대로이고요. 요거, 이런 예술적인 아름다움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석굴암이 동굴인데 이렇게 네모로 된 동굴이 아니고요. 뭐 따지자면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면 그죠? 이런 동굴이 아니고요. 그죠? 이런 동굴이 아니고 이런 건축물은 좀 만들기가 상대적으로 쉽겠죠. 근데 석굴암 말씀드린 대로 돔 형태예요. 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여러분? 그죠? 돔. 여러분, 이렇게 돔으로 만드는 것이 그때 그 시절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 이태리 로마 같은 데도 가면은 꼭 관광하는 코스 중에 하나가 그게 뭐 이태리 로마에도 뭐 판테온 거기도 이게 신전이에요. 이태리의 뭐 로마도 판테온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돔이에요. 그리고 가톨릭 성당도 보면 돔으로 만들었어요. 둥근 모양. 그죠? 돔이라 그래요. 그걸 둥근 모양으로 돼 있는 거.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그냥 건축물이 아니라 동굴에다가 돔으로 만든 거잖아요. 동굴. 그죠? 뭐 쉽게 얘기하시면, 쉽게 생각하자면 이런 식으로 지금 현대는 이런 게 뭐가 있어요? 터널. 자동차 다니는 터널 이미지를 한번 떠올리시면 돼요. 근데 신라 시대 때 이런 터널과 같은 구조를 가진 이런 석굴암을 만들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 걸 해내. 지금은 뭐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예요? 순수하게 돌 가지고 만들어낸 거니까요. 돌로 이렇게, 어, 터널 구조, 그죠? 정확하게 터널은 아니지만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둥근 모양을 수천 개의 화강암이라고 하는 이 화강암이 이것이에요. 그죠? 이런 돌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게 어느 정도냐? 세계 유일의 인공 석굴이에요. 원래 동굴이라고 하는 건 자연 상태에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인 어떤 설계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과학적 설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이 불상의 얼굴, 뭐, 이런 데서도 보듯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죠? 이게 아름답다는 게 두 가지인데요, 여기에. 아, 이게 아주 너그러운 마음, 이런 것도 여기 드러나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위험이 있어요. 그죠? 이게 인간의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 인자한 마음, 너그러운 거, 영어로 하면 제너러스한 마음, 이런 게 얼굴에도 드러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불상이라고 하는 건 그 부처님이잖아요. 그죠? 불교의 부처님. 그런 부처님의 어떤 위험, 그죠? 이게 함부로 다가가기 어려운 것 같은 이런 모습, 이런 것도 동시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아주 한국에서는 예술적으로도 아주 그 중요한 그런 작품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예술 작품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석굴암이고 석굴암에 있는 이 불상이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잠깐 휴식했다가 한 3분에서 5분 사이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겠습니다, 여러분. The recording has stopped.